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섭외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일정이 좀 잘 안 맞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한 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뉴노말의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좀 뉴노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 그 연설 보면 되게 센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대통령을 독재한다 하고 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나 뭐 거의 독도를 내주려고 한다. 뭐 일본을 일본군을 진주시키려고 한다. 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 많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는 하시는데 에너지가 많이 안 실려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는 하시고 하는데 막 단체로 퇴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정치에서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플레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독설을 해서는 약간 그냥 다들 그러려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조금 더 우리 정치 문화가 뭐랄까요, 좀 더 점잖은 분위기였다면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독재라고 공격을 하고 뭐 그렇다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고 뭐 여당 의원들이 뭐 진짜 엄청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여야 원내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의장님이랑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랑 뭐 저도 있고 막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다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내일은 추경호 원내대표님 더 잘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덕담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언어가 이미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 있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당을 긁히게 만들려면은 더 센 말, 더 센 자극적인 용어 막 이런 걸 써야 되겠네요.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그런 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양당의 강력한 그 극성 지지층들은 또 재밌게 일일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시듯이 정치를 보시지만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를 안 보게 돼서 점점 우리 정치가 짠물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에 저도 일조하는 거 아닌가 좀 반성을 한번 해보면서 저도 사실 말장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자극적인 말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저도 반성하는 면이 있어요. 자, 오늘 약간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박찬대 대표 그러니까 연설할 때 천하람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준석 의원 바라보면서 웃는 장면,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의원은 또 입이 좀 벌어진 장면, 뭐 이런 게 사진에 잡혔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아까 국민의힘 의원분들 항의하시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처음 시작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발성과 딕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이 딕션이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 발성과 딕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 쪽 의원들은 오 박찬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거에서 좀 재밌어서 쳐다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 가운데 그러면은 공감한 포인트 그리고 공감할 수 없는 포인트 있다면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지점들은 대체로 많이들 공감이 됐습니다.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들을 찝어서 경질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와닿는 부분이었고 최상병 특검법도 뭐 그렇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 뭐 쭉 다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개헌론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결선 투표제까지 아예 명시를 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헌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스타팅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 개혁신당도 지난 총선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도 개혁신당 입장이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예.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지자체장에 한해서 결선 투표제 하자 이런 그렇죠.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여야 6개당? 8개당. 8개당이면은 거의 다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를 한 처음 있는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회기 시작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3,00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에서 원내 8당이 다 참여한 건 유일한 법안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역시 천하람인가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게 아마 원내 8당이 참여한 처음이자 마지막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거듭떨자는 게 아니라 예.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시면서 새로운 미래가 원내 정당이 아니게 됐어요. 원내 정당이 됐군요. 예. 그래서 원내 8당이 참여한 마지막 법안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뜻깊게 생각하는 것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당에 의지하지 않고 조금 인물을 보고 뽑을 수 있는 동력도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고도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또 이미 있는 크지 않은 정당을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서도 그냥 마크롱 개인이 아니라 마크롱이 했듯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거대 양당에 있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원내 정당 모두가 특히 선거법이니까 룰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기세에 이어서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결선 투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선거법부터 발의를 했던 건데 논의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거 국면이 결선 투표제 논의하기 되게 좋은 국면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랑의 단일화 협상이 솔직히 부담스럽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혁신당 맨날 뭐 의원 합당하자 들어오자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만 그쪽 입장에서는 또 개혁신당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 논의들을 좀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헌 특위가 발족이 된다면 좀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은 그런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히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양대 정당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뭐 대선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당론으로 양대 정당이 채택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개별 의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데 일종의 이제 소수 정당들은 예전부터 결선 투표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두 정당이 합의를 못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뚫고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늘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언급했지만 저는 지방선거에서도 극렬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결선 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없던 지지율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결선 투표제를 해도 거대 양당의 조직력이라든지 지지율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번거로운 단일화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좋은 또 통로가 되는 일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으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있어서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결선 투표제 앵무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반갑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거를 조금 더 극대화하려면 깔끔한 제3자 추천 아니었다면은 조금 더 명분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는 깔끔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에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뭐 아주 폄하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을 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도 깔끔한 변협안을 이야기했듯이 사실 제3자 추천이라는 거는 취지 자체가 정치권은 손을 좀 떼고 정말 그냥 좀 제3자라고 할 만한 분이 추천하면 여야가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얘기 좀 덜하고 받자라는 게 취지인데 이거는 야당의 비토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취지가 약간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거절하더라도 완전히 명분이 없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지점에 있는 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가장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이고 또 국민의힘이죠. 결국 한동훈 대표가 제때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의 대법원장 추천안을 명확하게 냈다면은 야당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비판받아야 될 플레이어는 이제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민주당 쪽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도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한변협이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이다. 예를 들면은 뭐 김영훈 변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7기로 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종엽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으로 갔는데 이게 법무부 산하니까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민주당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제가 변협 관계자분들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만약에 변협에서 저희가 할게요 이랬으면 저도 되게 약간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거 하기 싫다. 부담된다. 우리한테 제발 그런 거 준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상황이고 변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변협이 우리 편 안 들 때도 있다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각자 사이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천을 맡길 만한 제3주체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특검 추천을 의사협회에 부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한변협 아니면 또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도 또 100% 그러면 독립적이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인데 분이죠. 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뭐 저는 대법원장 안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박정훈 대령 7차 공판에 이제 참여를 함께 했는데 옆에 수녀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또 가톨릭 평화방송 이제 가톨릭이기도 하니까 수녀님들이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까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여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국민은 멀고 의원은 가깝다. 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멀고 의원은 가깝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는 뭐 압도적이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본인이 처음으로 치르는 정말 선출직 도전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든 하겠다. 뭐 시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조금 비주류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좀 주류에 가깝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에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 비주류처럼 되고 당장 대선은 멀리 있고 국민은 추상적이고 당의 어떤 의원들이 컨트롤되지 않는 자기 뜻대로 당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들이 되지 않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의 이런 망설이는 태도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님 좀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지지가 뒷받침되면 의원이든 당직자든 뭐 누구든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놓아버리면 애당초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는 한동훈 대표 아무리 의원들한테 잘 보이고 가서 뭐 우리 잘해보자 하고 밥 사고 술 사고 해도 술은 안 드시니까 안 사겠네요.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은 63%의 지지율로 또 당선도 됐고 사실은 원내도 아니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국민의 지지를 업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았고 뭔가 원내 지지를 잃어버리면 본인이 고립되고 그런 뭐 어떤 두려움이 있겠죠. 이미 한동훈 대표가 고립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당내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결단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거 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제보를 요청하는 글을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중대장이 40kg 이상의 군장을 매개하고 도에다가 이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12사단 훈련병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에서 요즘이 아니라 그 어느 시기에 어떤 군대에서도 없어야 되는 굉장히 가혹한 고문 치사에 달하는 그런 범죄 행위인데요. 정치권에서 관심이 기대보다 덜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 뭐 어떤 은폐 의혹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죠. 근데 12사단 훈련병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치권의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단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가 딱 대립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는 게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보다 국민 개개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가 군이 가장 심하고 또 일반 사회적인 면에서도 어떤 조직, 우리 군, 정부 이런 큰 전체가 더 중요하고 특히 군인, 이렇게 억지로 징집돼서 온 군인들은 소모품 취급하는 어떤 좀 관행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이런 12사단 훈련병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를 잘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 가혹행위의 가혹행위의 전문성, 능숙성으로 봤을 때 한 번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2사단 훈련병 피해자 가족들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기수 또 그 전 기수들의 가혹행위에 관한 설문조사라든지 관련 자료들이 다 폐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12사단 신교대를 나온 분들의 제보가 있어야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반복성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국회 시작됐고 개원식에서 선서도 하고 이제 10월이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소수 정당이지만 또 원내대표니까 원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조금씩 씨를 뿌려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주영 의원도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준석 의원도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 사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막 호들갑 떨고 좀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개혁신당의 컬러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염두에 두지 않자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희 개혁신당이
당장 욕먹더라도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조금 더 실용적인 면모들을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싸우고 좀 1차원적이고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우리 국회에서 개혁신당의 팀 컬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